공시족 40만 10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작중가기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행복지수 1위인 나라 부탄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의 젊은이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부탄의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왜 당신은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탄의 취업준비생들 역시 부탄 역시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직장이나 돈보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일단은 직장과 직업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행복은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행복의 조건과 기준은 좀 다르겠죠.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할 텐데요. 두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부탄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네. 가족 대 직장 비교할 어떤 기준은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 절실하다 보니까 부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정 학생 어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업을 가져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크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업과 가족 중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직업하고 가족을 글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이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을 좀 미루고 직업이나 취업에 매달려야만 하는, 우선적으로는 매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자,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해보죠. 교수님은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영국에서 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네. 보니까요. 일단은 그 건강한 거 그게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좀 재미난 게 그 우리 건강이라는 게 행복에 이제 금액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5억 정도 한다. 건강이 5억. 예, 예. 네. 그리고 가족이 한 3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그다음에 꿈이 있고 직업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게 이제 2억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소중한 친구가 한 명당 3천만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행복의 가치를 이제 그 금액으로 화폐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가족이 있다, 불화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강이라 말하는 거는 지병이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가족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족이 없다, 떨어져 아주 없다, 이런 네.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걸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현재 자신감은 없다 하더라도 공부하니까 최소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회계학 교수님 다운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행복의 조건도 금액으로서 이렇게 환산시킨 연구 결과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크지 않아도 매일 마시는 따뜻한 커피나 새로 산 노트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들 느끼시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학 특강을 강의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복식후기의 원리 2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내용을 갖고 이번 시간에는 활용해서 좀 더 장부 작성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분계라는 걸 배웠어요. 분계는 분계장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계장 원장의 전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총계장 원장의 전기라는 하는 거는 바로 분계 자체는 차변과 대변 기록을 하니까 원인과 결과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이 얼마 있는지 잔액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전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옮기는 절차는 우리가 사례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니까 회계상 거래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1월 3일 날 보니까 현금 200만 원에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 논리를 설립하였다. 출자의 거래죠. 그러니까 이 거래는 현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현금이 200만 원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죠. 이때 자본을 자본금이라 그랬죠. 자본금, 자 200만 원 대변에 증가하겠죠. 자,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1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MC님은 임차 보증금 보니까 어떤 것 같은가요? 임차 보증금이요. 예, 임차는 일단 뭔가를 빌리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빌릴 때 어떤 계약금?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 임차 보증금 또 임대 보증금이 아, 있습니다. 맞아요.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금 낸 거 같은 개념이죠. 임대 보증금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이 되고요. 네. 임대 보증금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예, 임대자가. 그래서 그때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1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차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금 다 넘어가시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니까 대변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의 자산이 증가하겠죠. 예. 자, 그다음 다시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차입하다. 자, 얘는 돈을 빌린 거래죠. 자, 그럼 얘는 현금이 30만 원 증가하니까 자산 증가 차변이 되고요. 자, 부채가 증가하니까 차입금 30만 원. 부채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증가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단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빠른 걸 말한 거예요. 1년 안쪽이면 회계선 단기란 표현을 써요. 자,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고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다. 이건 뭐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거래겠죠. 그러면은 자산 증가하는 게 차량 운반구 80만 원, 감소하는 자산이 현금 8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사실 요 정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합쳐서 본 거고요. 이게 분계라고 한 거니까요. 분계장에. 자,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누어서 기록한 걸 전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넘어가시면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라는 걸 합니다. 자, 각 계정별로 이렇게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 옮긴 거고요. 현금이 가장 복잡한 현금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했고요. 그럼 현금 200만 원 차변에 있는 건 현금이 200만 원 증가했다는 거. 자, 그다음 30만 원도 현금이 30만 원 증가했다는 거. 반대로 이제 대변에 100만 원과 80만 원 현금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현금 230 증가 180 감소해서 잔액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란 거죠.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에 남는다 생각하면 돼요. 현금이 자산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남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자본금은 대변에 200만 원이 있으니까 200만 원 증가했다는 걸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임차 보증금도 보니까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니 100만 원 증가. 반대 없으니까 잔액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단기 차입금 부채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30만 원 증가했다는 거고 차량 운반구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니까 80만 원 증가했다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물어보겠죠. 현금 얼마 있어? 이러면 50만 원 있다 대답하겠죠. 230 증가 180 감소해서 50만 원 있다 얘기하겠죠.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100만 원은 왜 감소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감소란 표현은 어떻게 쓴 거예요? 자산은 차변 항목인데 반대 자리에 있으니 감소란 표현을 썼겠죠. 그 옆에 그 이유를 썼잖아요. 아, 임차 보증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됐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 두 개의 장부를 주요 장부라 그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부가 돼요. 실제 장부를 우리가 국세청이랑 이런 데 제시하지 않아요. 장부는 내부에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이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죠. 근데 이 비치 의무가 5년이에요, 장부. 총계장, 원장, 분계장 5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어요. 즉 5년간이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내가 탈세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냥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5년간은 보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국세청에 나와서 이제 장부를 보자고 하면 그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계장부, 중요한 회계장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 일할 세무공무원이 회계장부를 잘하고 회계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상품 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과자 개당 1,000원 500개를 구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자를 이제 판매하기 상품을 구입한 거죠. 골뱅이 표시는 단가고요. 자, 분개를 볼게요. 그러면은 상품이란 자산 증가하니까 차변에 상품 50만 원, 현금을 지급해서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대변 현금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판매 분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300개를 2,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을 수령했다. 그럼 현금이 얼마 받냐? 바로 300개 곱하기 2,000원, 6,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이라 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이 이제 팔려 나갔으니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이 30만 원 감소할 거고 자산 감소, 차변엔 팔린 거의 원가인 매출 원가란 비용이 될 거란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길에서 뻥튀기를 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서 팔았어요. 뻥튀기 기계로 한 게 아니라 뻥튀기 공장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뻥튀기를 사갖고 그걸 길 가는 사람한테 팔았거든요. 그때 제가 차량 운반구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운반구인데 이게 끄는 건데 이렇게 전문용어로 구루마라 그러긴 하는데 그걸 끌고 이제 어디죠? 사거리 같은 데 나가는 거죠. 박스를 뒤집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하나를 까요. 이렇게. 거기다 이제 뻥튀기 올려놓고요. 좀 한 요 정도 되는 뻥튀기였거든요. 크기가. 올려놓으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시식하게 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 1,000원을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 산 가격. 저 그걸 2,000원에 팔아요. 2,000원에 파는 그 2,000원이 뭐가 되지? 판매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는 처음에 그걸 샀다. 상품이죠. 상품 1,000원이 되는 거고 현금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뻥튀기 하나를 팔았다. 그럼 나는 현금 얼마 받아요? 2,000원을 받죠. 그리고 매출, 수익은 2,000원이란 거죠. 매출. 근데 상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1,000원만큼 나갔고 그 비용이 매출 원가 1,000원 이런 식으로. 즉 상품 분계는 중요하다 보니까 이 매출과 매출 원가, 수익 비용을 같이 인식하는 형태가 돼요. 매출 갖고는 우리 뭐 이렇게 국가에서 정할 때 어떤 기준 요건 정할 때도 좀 많이 쓰는 기준이거든요. 매출이 공시되기 위해.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차감한 걸 뭐 매출 총이익이란 표현을 써요. 자, 그다음 자, 분계 사례를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현금 100만 원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 출자가 된 거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라 분개하겠죠. 그다음에 상품 60만 원 매입, 20만 원 현금, 나머지 외상이다. 상품을 구입했으니 차변에 상품 60만 원이 되고요. 현금을 지급했으니 되면 현금이 20만 원, 외상은 외상 부채 매입 채무 40만 원 되겠죠. 예, 매입 채무 혹은 외상 매입금이나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사무용 비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사무용 컴퓨터 자산을 샀으니까 자산인데 비품이라 그러죠. 30만 원. 현금을 지급하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4번이 매출 분계죠. 원가 50만 원 상품을 8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좀 헷갈려해요. 매출과 매출 원가의 분계. 그러니까 여기는 상품을 판매했다 80만 원 이건데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이. 상품을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산 거를 80만 원에 팔았다. 이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하는 거죠. 먼저 매출 분계. 그래서 차변에 외상이니까 매출 채권이라 자산 잡고요. 80만 원. 매출이라 수익 잡고요. 그다음 자, 원가 50만 원이니까 차변에 매출 원가 비용 잡고 대변 상품 50만 원 이렇게 분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5번은 매출 채권 4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채권 회수한 게 되는 거죠. 외상대금 받은 거. 현금이 증가하겠죠. 현금이 40만 원 차변. 자, 외상대금 회수하면 바로 채권, 매출 채권의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하겠죠. 예, 이렇게 기록하는 게 분계 사례였고요. 자, 이거를 총계정 원칙의 전기를 한번 해봤어요. 각 계정별로 잔액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자, 현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금액만 보세요. 옆에 있는 거는 처음에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금액만 보세요. 자산이 차변이 증가죠. 100만 원 증가, 40만 원 증가. 그다음에 대변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감소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럼 현금이 140만 원 증가, 50만 원 감소해요. 현금 잔액이 90만 원이란 거예요. 그 9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나중에 나오는 금액이란 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만 와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보면 현금이 90만 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90만 원이 된 건 모르잖아요. 그럼 뭐를 봐야 돼요? 바로 총계정 원칙이란 장부를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공시할 때는 얼마가 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 매출 채권 하나 더 보면 자, 차변에 80만 원은 이 자산이니까 채권 증가,
40만 원 감소. 뭐 잔액이 40만 원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상품도 볼까요? 상품은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증가. 50만 원 감소해서 상품도 잔액이 1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채 한번 보죠. 부채는 대변 항목인 대변에 4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식장부의 원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 시산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결산 과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합쳐놓은 표예요. 그래서 시산표는 일단은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외부에 공시할 재무제표가 아니고 회계장부도 아니에요. 회계장부라면 반드시 내부에 비치할 장부라 그랬죠. 그냥 오류 검증표예요. 지금은 전산화돼 갖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니까 시산표의 역할이 좀 줄었는데요. 과거는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 오류를 검증하는 표가 시산표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시산표에 대해서 9급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시산표의 논리는 이래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시산표의 논리는. 자, 그래서 시산표는 일단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합쳐진 그런 방향이고요. 차변에는 당연히 같은 위치 자산과 비용이 있고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이 나열돼요. 자기 원위치에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오류를 어떻게 발견하냐? 시산표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만 아시면 되는데 바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분계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여기 차변과 마지막 거 3번을 볼까요? 차변에 30만 원, 대변에 30만 원. 같은 금액을 기록하잖아요. 단식 부기 한쪽만 하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데 양쪽이 하니까 크로스 체크 가능하잖아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러는데 그 원리로 시산표를 오류를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 요소의 금액과 대변 요소 금액이 불일치한 오류만 발견이 가능해요. 우연하게 일치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시산표에선 자산과 비용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요소의 의미만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에 기록할 거를 비용에 했다 하더라도 시산표상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의 금액을 집어넣었으니까. 반면에 부채에 넣을 걸 자본에 넣었다 하더라도 오류 좀 발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채에 넣을 걸 자산에 넣었던 자산에 넣을 걸 부채에 넣으면 이건 차변할 걸 대변 놓고 이러면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잔액 시산표 우리가 아까 전에 옮긴 거를 한번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잔액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잔액이 쭉 나온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상품, 매출 채권, 비품, 자산이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 비용이죠. 그다음에 매입 채무, 부채, 자본금, 자본, 매출, 수익.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나열했고 그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검증하는 거죠. 시산표의 오류 검증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이 90만 원이고 상품 10만 원이잖아요. 상품 제로, 현금 100만 원 해도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아니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한 걸 간단히 그려봤어요. 아까 여기 우리 요소, 분계한 여기 많은 요소. 다시 한번 빨리 보시면은 자, 한번 분계할 때 이거 다 구분돼야 돼요. 1번에 현금, 자산, 자본금, 자본 구분. 그 다음에 2번은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매입 채무 부채. 다른 말로. 자, 비품 자산, 현금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자산, 매출 수익.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비용, 상품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현금 자산, 매출 채권 자산.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구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자산, 현금 자산, 매출 채권 자산.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거래들. 자산과 부채, 자본의 조합의 거래. 얘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딱 이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이 한쪽엔 있어야 돼요. 수익과 비용. 왜? 단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 80만 원과 매출 원가 50만 원. 여기는 수익과 비용이 얘밖에 없죠. 이 예제에는. 그러므로 아까 봤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매출이 수익이니까 대변에 있는 거고 매출 원가가 비용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단기 순이익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죠. 자, 그다음 재무상태표 여기서 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자산, 부채, 자본이 바로 이제 자기 위치에 오면 되겠죠. 자산은 차변에 위치하고 부채는 대변,
자본도 대변에 위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재무상태표가 영어로는 이제 BS라 그래요. 밸런스십이라 그래요.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한 게 여기 합계는 170만 원이고 여기 차액을 빼면 14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있죠? 이 단기순이익이 뭘로 오냐? 바로 여기 자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단기순이익 30만 원이.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 30만 원이 바로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금은 어떤 자본? 투자받아서 회사가 된 자본이고 이익잉여금은 바로 벌어서 회사가 된 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된 거죠. 그럼 우리 배당이라 그러죠. 배당은 뭐만 번 거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이란 건.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본금에서 배당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단계니까 단기순이익이 바로 자본이 될 거고 그 자본이 이익잉여금이 될 거다. 그래야지 여기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위에가 손익계산서고 밑에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단기순이익이고 이 단기순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에 대한 기출문제였어요. 2015년 국가직 9급이고요. 시산표를 작성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정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시산표는 재무제표인가요? 아닌가요? OX로 질문하죠. 그러면. X. 네,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발견할 수 있는 오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바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한 오류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일치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1번, 판매한 상품의 거래에 대해 2번 분기했다. 이 말은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2번 넣은 거예요. 1번, 2번. 근데 차변과 대변 같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금액은 일치하겠죠. 2번은 자, 거래를 분기하면서 차입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대여금 계정 차변에 기록했다. 계정은 틀린데 차변에 넣을 걸 차변에 넣었어요. 금액을. 그러니까 금액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금액이 정의됐다. 잘못됐지만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은 게 들어가니까 3번도 발견을 못해요. 답이 4번인데요. 자, 4번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 계정에 차변에 정기해야 되는데 차변에 넣을 금액을 어디로? 대변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겠죠. 그 답이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9급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판단을 잘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례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말이 바뀌어 나오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과거에는 암기해 갖고 푸는 게 좀 가능했는데 뭐 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암기해서 푸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이해하지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중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그 잔액이 시산표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니까 시산표, 잔액 시산표 보면 차변에 누가 있어요? 자산과 비용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차변 요소인 것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맞죠? 차변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자산과 비용이 있겠죠. 그럼 이 답은 자산과 비용이 답이다. 대여금이 빌려준 돈이니까 자산이잖아요. 답이 1번이란 거죠. 대여금이 자산이니까요. 반면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고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란 뜻이에요. 갚아야 되니까 부채. 자본금, 자본일 거고 선수 수익은 이건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우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선 선수금을 생각하면 돼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뭘 해줘야 되니까 얘도 부채죠.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은 대변 항목이니까 대변에 표시할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산표와 그 다음에 복식장부의 원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과거에 제가 있었던 경험담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좀 힘들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그렇죠. 그 공부가 어렵진 않은데 힘든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 불안감이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힘들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중에 합격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 10개 정도를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 작은 거라도 그 생각하면서 나중에 꼭 합격하면 이걸 꼭 해야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 혼자 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2004년쯤 됐거든요. 노트북이 그때는 좀 고가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없네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 합격을 하면은 200만 원 정도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좀 합격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흔쾌히 오케이 합격만 하면 얼마든지 해준다 그랬어요. 제 꿈이 그 자동차 렌트해서 한번 전국을 일주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정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못 받았어요.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물어봤죠 아빠한테. 왜냐면 옛날에 그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기억은 나시는데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합격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복식장부의 원리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을 열면서 행복지수 1위 나라 부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탄의 젊은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행복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망을 했습니다. 2025년에 50세가 되는 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이런 현상은요. 결혼이 굳이 살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과도 맞물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비용, 양육 비용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취업난이 심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선택이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한 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족과 부딪히면서 생활하면서 힘든 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회계학 강의 함께 하시면서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